문장을 쓸 때 무슨 어떤 원칙을 갖고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원칙이 있기는 있어요. 수다를 떨지 말자. 수다를 떨지 말자. 그리고 중언 부언하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 제목이 이제 허송세월인데요. 이 책의 문장 중에 나는 허송세월로 바쁘다. 근데 어딘가 좀 해학적이면서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허송세월이라는 제목을 정하신 까닭은 어떤 건지? 허송세월이라는 제목에 무슨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이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볼 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허감 같은 것입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죠. 그리고 제가 요새 술을 못 먹게 됐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위스키를 한 방울 이렇게 입에다 대면은 야, 이게 진짜 술 마시구나 알아요. 이게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드디어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걸 모르고 그 많은 술을 내가 먹었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송세월한 거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허송세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이거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아주 일상적이고 흔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쓴 허송세월이라는 책도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인간의 생로, 병사, 봄, 여름, 가을, 겨울, 밥을 먹는 일, 뭐 똥을 누는 일, 또 사람을 만나는 일, 이런 것들이죠. 세월이 가는 일, 우리 집 마당에 찾아오는 새들에 관한 얘기. 특별한 것은 없어요. 일상적인 풍경의 파편들일 뿐입니다. 흔히 작가 김은 그러면 우리 시대 문장가라는 후수시개가 따릅니다. 이 선생님 이번에 책을 보면 좋은 문장이란 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형용사와 부사를 남용하지 말자 이런 그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그런 원칙과 더불어 뭐 선생님께서 지향하시는 좋은 문장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습니까? 문장을 말씀하시는데 내 문장이 아주 좋은 문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문장은 이건 문장도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어느 쪽이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내 문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내적인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내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나의 내적 필요성이 거기 표현되어 있으면 나는 만족하는 것이. 근데 그런 필요성에 도달하는 순간은 많지 않죠. 내가 쓴 책을 내면 출판사에서 나한테 주잖아요. 난 이걸 이렇게 내가 다시 읽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고통을 견디는 이걸 내가 어쩌자고 이걸 썼나 싶어요. 아니 내가 이런 거를 내가 쓰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보죠. 여러분 웃으시지만 나는 참 고통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쓸 때 무슨 어떤 원칙을 갖고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원칙이 있기는 있어요. 수다를 떨지 말자. 수다를 떨지 말자. 그리고 중언 부언하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장의 뼈다구만을 가지고 문장을 써야 된다. 뼈다구,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요거만 가지고 깔끔하게 쓰자. 그리고 뼈만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쓰자. 디테일을 다 빼버리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간단히 쓰자. 간단히 디테일을 빼고.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는 당연히 이렇게 제외되는 거죠. 홀대받는 거죠. 전혀 버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쓰지만 제껴놓는 것이죠. 작년에 하얼빈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도가 죽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도가 총을 맞고 쓰러졌다까지 썼죠. 그 다음에 써야 되잖아. 그 쓰러졌으면 그 다음에 뭐 죽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도는 죽었다. 죽어도 6글자를 썼어요. 6글자를 쓰니까 됐다.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구나 썼는데 보니까 야 이렇게 재미가 없고 이렇게 멋대가리고 그렇게 뻣뻣하면은 어떻게 독자들이 이걸 따라 읽겠냐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장을 좀 부드럽게 하자. 그래서 내가 고쳤어요. 이도는 곧 죽었다 했어서 곧 하늘 넣었어 곧. 그걸 써놓은 거 보니까 이 곧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이도가 뭐 30분 있다 죽었다는 건지 병원에 가서 며칠 있다 죽었다는 건지 이게 언제 죽었다는 건지 몇 달 있다 죽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또 빼려고 그래요. 이제 다음 재판 낼 때 이걸 곧을 빼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못 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독자들한테는 참 뭐 하찮은 일 같지만
저로서는 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힘들죠. 나도 힘들어져요. 생계에도 그 막대한 지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매수 안 나가니까. 그러고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뭐 많이 들으셔서 아마 귀에 딱지가 앉으셨 좀 그런데 그런 질문인데요. 아직도 육필원고를 고집하시는 까닭은 뭐죠? 연필. 내가 연필로 평생을 쓰는데 내가 컴퓨터를 못 하거든요. 내가 기계라는 걸 안 만져요. 내가 만지는 기계는 자전거밖에 없어요. 자전거는 기계라기보다는 내 몸의 일부가 되어가지고 기계라는 생각이 안 들죠. 난 라디오를 살 때도 나는 이제 주로 뉴스를 라디오로 듣거든요. 라디오를 살 때도 이게 하나만 붙어 있는 거 사. 껐다 켰다 하는 거.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무서워서 안 사. 기계에 대한 적응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나의 낙후된 것을 말하는 거죠. 난 좀 낙후된 대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나의 삶의 스타일을 고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연필로 쓰다 보니까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나의 글을 내 몸으로 나의 육체로 밀고 나간다는 확실한 느낌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글을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는 이런 살아있는 육체의 감, 육체감이 없으면은 글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내 글에 살아있는 나의 그 몸의 힘, 육체감이 가득 차 있기를 바라는 것이요. 연필로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낙후된 것이지만은 저한테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도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보면 과거에 발표한 소설이나 이 산문도 이 인간의 배설물에 관한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설물에 관심이 많은 까닭이 뭔지. 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밥을 먹는 게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밥을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밥입니다. 제일 혐오하는 게 똥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소화기에 의해서 이렇게 앞과 뒤에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먹으면 바로 그걸로 나가죠. 이것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밥과 똥이 하나의 소화기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양극단에서 하나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거, 한쪽은 인간이 가장 혐오하는 물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갖다 버려야 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서울에 이제 1200만 명이 살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대변이 한 200g, 소변이 한 1200g 나온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참, 인간의 삶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로구나 싶어요. 똥을 그냥 싸면 끝인 게 아니로구나. 그보다 더 엄청난 세계가 벌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죠. 서울시 분뇨 처리 방법, 이런 책을 다 갖다 봤어요, 내가. 그런데 연구를 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 근데 이런 것도 다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책에 보면 선생님께서 불신과 증오와 저주의 언어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 지난 분단 이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언어의 문제. 네. 그 참 고민스러운 것이죠. 우리 시대에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 하나가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을 하면 이제 인간이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단절이 돼버려. 그러면 이게 기막힌 일이야. 단절이 완성이 돼, 거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질 않는 세상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합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말로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이게 얼마나 인간 사회의 기본이죠.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 그 병의 대부분 말병이에요, 말병. 국회에서 하는 다 말병 걸린 사람들 같아. 악다구니, 저주, 욕설. 왜 저렇게 된다고 생각해 봤더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말하기와 듣기잖아요. 인간은 듣기와 말하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오직 두 개가 있어요. 쓰기라는 것은 말하기와 같은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 듣기라는 것은 읽기와 같은 거예요. 읽기. 내가 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언어의 그 병은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듣기. 말하는 데만 있어요. 말하기라는 것은 듣기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내가 소화하고 그 바탕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듣고 내 말만 하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적대감과 극단적인 언어가 쌓여가는 것이죠. 듣는 세상을 와야 돼, 듣는. 그 말할 때는
히어링의 바탕에서 말을 해요. 히어링의 바탕이 없이 말을 하면은 저주와 증오의 언어가 되는 것이요. 히어링이라는 건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듣기의 바탕을 가져야 된다. 말을 주로 쓰는 분들에게 당부 싶은 말은 아주 쉬운 거예요. 좀 교양 있는 말을 하고 고운 말과 순한 말을 써야 된다. 그리고 듣기의 바탕에서 말해서 말의 그 소통 기능을 회복시켜야 된다. 좋은 말을 하려면 또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책이요. 선생님께서 뭐 오늘 오신 분들한테 추천하실 만한 책. 나는 내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사실. 내가 책을 많이 읽은 걸 내가 자랑으로 여기진 않아요. 누구한테 뭐 책을 읽었다는 얘기를 잘 안 하고, 내가 글을 쓸 때도 내 읽은 책을 들이대면서 쓰지는 않아요. 불가피한 영어가 아니면.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지만은 그 책에 또 함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책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되고,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인간의 현실에서도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인간의 사물, 세상을 구성한 사물이나 자연이나 인간이나 인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자연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사물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공원에 있는 나무들을 보고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꽃과 나무를 보고 배울 수가 있고,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는 사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반드시 책을 봐야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책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는 이점이 있죠. 그럼 우리가 직접 배울 수 있는 것은 책 밖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되 거기 너무 함몰되지 말고 현실을 직접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책은 사실에 바탕한 책이에요. 보고서, 연구서, 다큐멘터리, 역사, 이런 사실과 현실의 베이스를 가진 책들을 나는 좋아하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지원, 그런 책들이죠. 연암 박재가 이런 사람들, 그 책을 보면 참 놀라운 때가 있죠. 그 조선 성리학의 최고 우두머리예요. 그분들이 큰 성리학자들인데, 이제 실학파로 분류되는 사람이죠. 제가 무슨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타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나의 편견과 나의 생각을 그냥 가감없이 말할 뿐이죠. 그렇게 말할 때가 저는 편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의 말을 저 사람이 무슨 진리나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 생각을 그냥 편하게 주저거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